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장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트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미난 사파가 있습니다. 마이클, 나는 사회과학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 하게 되면은 뭐 전기라든가 등등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나름대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교재 22페이지 경제학자들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연구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말 그대로 경제 문제를 연구합니다. 경제 문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다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렇지.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다루게 돼요. 과학적인 객관성.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두 번째 줄 보시면 물질을 연구하고 생물학자들이 생명체를 연구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제학자들도 먼저 이론을 만들고, 네, 공통점을 찾는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원래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 이론이 과연 맞나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그게 띠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학자들도 과학이야? 이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른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볼게요. 경제학자들이 실험관이나 시험관이나 망원경 가지고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의 핵심은, 자, 거기 밑줄 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엄정한 관찰과 검증, 그게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복되어 이 앞에 뭐 얘기를 미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학적인 방법론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걸 관찰합니다.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이론으로 만들고, 그 이론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를 검증을 하게 돼요. 관찰과 검증 이렇게만 쓸게요. 거기처럼 관찰과 검증. 네, 요게 바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말대로 과학이라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의 생각을 정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자, 과학적 방법론, 관찰, 이론, 그리고 또 관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뉴턴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보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흥미를 느껴서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런 내용들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뉴턴 하면은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이게 관찰을 잘 한 거야. 물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유레카 이게 아니고 늘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뉴턴의 이론은 관찰된 현상을 너무나 잘 설명한 거야. 그래서 관찰된 어떤 현상을 네, 잘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잘 설명. 그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관찰된 현상과 이론과의 관계는 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말고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하면은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인플레이션 있죠? 인플레이션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차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 물가가 상승해? 왜 물가가 상승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관찰하면서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인플레이션은 거기 보니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물가 P라고 쓸게요.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왜 물가가 상승해? 자, 거기 보니까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해서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 이게 이제 답이야. 많이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10개가 있어. 여기 사과가 10개. 근데 우리가 1원짜리를 만약에 10개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사과 하나를 우리가 얻는데 1원짜리 하나만 주면 구입을 할 수 있잖아.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찍었다 할게요. 이거를 20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어떻게 돼?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2개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소유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발생한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거기요. 검증을 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료를 먼저 수집합니다. 이 검증하는 방법이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인과관계 같은 걸 확인을 직접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도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이론의 유효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유효성이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경제학에서의 과학적 연구 방법 같은 게 우리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어려워. 이렇게 경제학은 달라. 이렇게 뭐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다른 과학자랑 마찬가지로 이론과 관찰에 의존해서 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어렵습니다. 실험이 어려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 한번 이러한 이론이 맞나? 한번 실험해 볼까? 이렇게 하기엔 그렇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험이 어려워. 이렇게 됩니다.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돈을 많이 찍어 볼까? 이렇게 진짜 인플레가 발생하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야 돼. 자연 발생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분석해야 되는 제약 조건에 직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주어진 데이터 분석, 제약 이거와 관련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경험 있잖아. 역사적으로 축적된 데이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경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동 전쟁이 발발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석유를 수출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중동에 있는데 그런 수출량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요. 원유 공급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 휘발유나 원유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치솟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유 공급의 감소로 원유 가격 상승, 아니면 원유가 들어가는 석유나 석유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석유나 석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줄에도 보면 천연자원의 어떤 가격 변화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학적 방법론이고요. 자, 다음 볼게요. 가정의 역할.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작에서도.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물리학에서 뭐 조약도를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할게요. 이게 10층짜리 건물에서 조약도를 떨어뜨린다고 할게요. 돌을 떨어뜨려. 조약돌이야. 자, 그러면 얼마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조약돌이 땅에 떨어질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합시다. 자, 이거를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사실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봤을 때 가정을 해야 돼. 얼마나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떤가라고 할 때요. 조약돌 같은 경우는 공기의 저항을 잘 받지 않겠지만 깃털이나 아니면 풍선, 비치발리볼 같은 풍선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통적인 얘기를 하려면 그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공 상태라면 뭐 이런 식으로요. 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공기의 저항 마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는 얘기는요, assumption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해 주는 게 목적이야. 복잡한 현실을요, 단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실을 단순화한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현실이 되게 막 복잡하잖아, 길이.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옆에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위에서 내려다 봄으로써 좀 쉽게 심플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단순화가 추상화가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국제무역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에서, 국제무역에서, 네, 국가는 두 개만 있다라고 존재합니다. 두 나라와 두 재화만 존재한다. 2x2라고 쓸 거야. 2x2 매트릭스 방법을 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는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두 개만 있고, 물론 현실에선 더 생산 요소가 많이 있겠지. 그리고 재화 같은 경우도 X재와 Y재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왜냐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칠판이 X축, Y축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요, 국가도 A 국가와 B 국가 이렇게 두 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는 무수히 많은 국가가 있고 무수히 많은 생산 요소와 무수히 많은 재화가 있을진언정,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세요. 과학적 사고의 요령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경제학이든 어떤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약돌이냐, 거기 보시니까 가벼운 비치볼이냐, 이거라고 할 때 공기의 저항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진공 상태인가,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제무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단락 볼까요? 경제학에서도 문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가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 2. 자, 우리 아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통화량을 줄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내는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통화량을 줄일 때.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통화량을 감소했다고 할게요. 자, 근데 통화량을 줄였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관심인데, 자, 거기 다음 줄 보세요. 가판대에 파는 잡지는 가격이 몇 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것과 같이 경제 내의 많은 가격도 그다지 자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라고 해요. 단기.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단기에는 이게 물가가 그냥 약간 경직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잘 안 변해. 경직적이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얼마 후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에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요. 지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가격이 점차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을 감소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단기라는 상황의 가정과 장기라는 상황의 가정을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이제 모형을 사용합니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형은 뭐냐? 그럼 첫 번째 줄에 우리가 고교 생물 시간에 선생님께서 플라스틱으로 인체 모형,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사람의 인체 모형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고 뭐 간이 어떻게 있고 뭐 등등 신장, 허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 모델이죠. 모형을 사용해 가지고 인체 모형이야. 어떤 인체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장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사람의 몸은 아닙니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손톱, 발톱 이런 것까지 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심장과 간과 이게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게 목적이니까 플라스틱 가짜 모형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단순화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신체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목적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진짜 사람으로 하면 더 좋겠지. 근데 진짜 사람으로 하기는 어렵잖아. 머리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짜 그 가발 쓴 인형,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 자르는 연습해야지. 진짜 사람으로 하면 좋은데 누가 그렇게 마루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긴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단순성 때문에 인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데 목적 달성에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에는 오히려 충분할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진짜 실시간 옆에 건물부터만 이것도 괜찮지만
그냥 나는 지금 관심사가 차를 타고 언제 좌회전하고 언제 우회전하고 언제 카메라가 있고 이제 그걸 파악하면 사실은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 모형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양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와 수식. 수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수학이라고 보다는 이제 어떤 식을 간단히 세우고 여러 가지 솔루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와 방정식을 사용해서 접근하게 되는 건데 자,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인체 모형에 사람의 모든 근육과 혈관이 다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경제학 모형에서도 모든 현상이 경제의 모든 현상이 다 포함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현상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 잘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경제학자들도 조약돌이 낙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은 제거합니다.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거나 근데 관심이 없더라도 중요한 건 반영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 다른 요인들은 변수들은 우리가 이제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모형이 되겠고요. 자, 모형의 대표적인 게 경제 순환, circular flow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 제 신체도 뭐 피가 이렇게 뭐 공기가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거랑 비슷하게 대한민국 경제 전체도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화된 모형인데 하나의 경제 주체는 여기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은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라고 해요. 생산이라는 말 있죠? 생산의 주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쪽에 이제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는 생산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기업이 생산을 했어. 그러면 생산물 시장,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 판매자가 기업이 되는 거야.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게, 하우스홀드가 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약간 빨간 색깔 같이 되어 있는 게 물건이나 서비스가 직접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녹색깔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경작에서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해서 내가 직접 샀어.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 녹색깔이 돈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출하는 게 이제 돈, 달러나 원화를 지출하는 거야. 돈의 흐름, 이게 돈, 화폐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기업이 만약에 뭔가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 같은 인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과 아니면 자본과 뭐 토지와 등등 이런 것들 경영자도 있어야죠. 경영 능력을 지닌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구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구입자, 수요자가 바로 기업이야. 누가 노동과 자본을 공급합니까?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가 돼.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경영을 공급하게 되면 역시 이 반대로 그에 따른 대가를 여기 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임금, 지대, 이윤 이런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물건,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순환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대가로 화폐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거를요. 경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6페이지에 경제 순환 모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거기 보시면 26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커피를 하나 샀어.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린 커피를 얻게 되고, 그럼 스타벅스에 커피가 들어갔어. 그럼 기업의 수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수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달러짜리 지폐는 스타벅스로 들어갔는데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 노동에 대한 대가 같은 거. 그래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사용하는 대가로 기업은 지불을 합니다. 또 그 돈 가지고 점포, 스타벅스가 이제 위치한 곳이 또 이렇게 좋은 그 지역에만 또 잘 있잖아. 좋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점포 입지를 잘 찾게 되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또 지불하게 되면서 그 종업원은 다시 소득을 얻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스타벅스를 또 소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개별 경제 주체를 할 때 소비의 주체인 가게 그리고 기업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단순한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엔 여기다 정부가 이제 또 들어갑니다. 정부가 들어와서요, 뭔가 세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국제무역이 포함됩니다. 해외 부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 정부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폐쇄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여기 가계와 기업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민간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글씨가? 그래서 요거는 민간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가 이제 들어가면 공공경제까지 들어가서 폐쇄, 국내 경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해외 부분까지 다 들어가잖아. 해외 부분까지. 이 해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오픈 이코노미 해서 개방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고려해서 국제 무역까지 고려하는 개방 경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경제 순환 모형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는 재화가 되게 많어. 그런데 칠판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두 개만 있다고 볼 거야.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컴퓨터, 이렇게 두 개만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주로 X축에 많이 놔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는 뭐 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나머지 기타 등등,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삼촌부터 뭐 할아버지, 아빠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 두 개와 관심 있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관심 있다고 하면 자동차와 여기는 컴퓨터 해놨지만 자동차 이외에 나머지 전부 다. 나중에 요거는 복합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PC라고도 합니다. 커브라고도 해서 PPC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PPF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로 하세요. 보통 근데 PPC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하면 생산 가능 경계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밑에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 요소와 기술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기술과 그리고 생산 요소 인풋이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 최대한입니다. 최대한 생산 가능한, 말 그대로 그래서 가능이 들어가야 그래서 생산 가능한 산출물에 대한 조합. 여기는 컴퓨터와 자동차의 조합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수강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과목이 두 개 있는 거야.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슨 기타 과목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회계학이라 할게요. 그러면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대표적으로 회계학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내가 모든 시간을 다 경제학에 쏟아붓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뭐 90점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은 경제학은 90점 받았지만 회계학 점수는 빵점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경제학 점수는 빵점인데 회계학에만 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뭐 70점을 받았다. 그럼 여기 B점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이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거야. 녹색깔 저기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내가 요 점은 할 수 있는 거지. C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다시 할게요. 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경제학에 50점을 받았으면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뭐 60점, 여기 60점을 받았으면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50점을 받는 거,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살짝만 볼게요. 요 점은 어떻게 될까? D라고 하면 D점은 어떻게 돼요? 낭비가 있는 점이야. 왜요? 아니, 내가 경제학 점수가 50점인데 그럼 만약에 회계학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회계학 점수를 40점 받은 건데,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회계학 점수를 올릴 수 있잖아. 근데 더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회계학 점수가 40점이면 경제학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의 안쪽에 있는 점, 이런 D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낭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효율적인,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회계학 점수를 70점 받고 경제학 점수를 90점 받는 이런 점 선택할 수 있을까요? 2점이라고 하면 이건 선택할 수 없다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공부 시간과 나의 IQ와 나의 체력 가지고는 달성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점 해당하는 것은 달성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게 낭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인가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게 다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파란 색깔로 가는 곡선으로 가능, 이런 말이 붙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제학의 출발 자체가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오이, 글씨가 너무 크네.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경제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 곡선상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산출물의 조합. 이게 바로 뭐라 그런다? 낭비가 없는 겁니다. efficient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D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네 번째 줄 비효율적이다, inefficient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업 같은 게 거기에 해당해. 실업이라는 게 뭐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잖아. 한 국가 전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를 바로 실업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낭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제하기 10대 원리에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효율적인 영역과 비효율적인 영역, 도달 불가능한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살짝 다시 정리할까요? 자, 요거 그냥 이제 내용 이해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으면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뭐라고? 효율성을 달성하는 영역이야. 효율적인 영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구간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색깔을 이걸로 할까? 요 안에 이렇게 있는 요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영역이다? 네, 비효율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비효율적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밖에 있잖아. 밖에 요 밖에 이렇게 있는 영역 여기 밖에 여기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요. 요 밖에 있는 영역 이렇게 있는 영역은 뭐야? 그치? 이거는 도달이 불가능한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불가능한 영역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찾았습니까? 1장에서 살펴본 경제하기 10대 원리 중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담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한 사회가 당면한 선택의 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희소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선택에 따른 대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럼 당연히 저쪽에 나와 있는 회계학 점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자동차 생산을 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자동차에 좀 쏟아붓으니까 자동차를 600대에서 700대로 늘리려면 이만큼 컴퓨터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기 저기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X제를 할게. X제를 생산하려고 하면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Y제를 그만큼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원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 1번하고 같이 연결이 될 건데 전부 다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10대 원리 중에서 다른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그 무엇이다. 그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 표현. 포기라는 이 표현. 뭔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곱만큼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이만큼 컴퓨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더 생산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해. 이렇게. 그러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Y제에 나와 있는 컴퓨터를 처음에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 이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한 개라고 할게요. 여기 옆에 파란 색깔이.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려면 뭔가 대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은 한 제와의 기회비용을 다른 제와의 수량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요거 지금 제가 이거를 좀 크게 그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여기 보시면 요거 있네요. 여기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PPC에 PPF 해도 됩니다. 기울기는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에 따른 대가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회비용.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더 커지잖아. 그럼 커진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나와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일반적으로 밖으로 볼록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밖으로 보면 볼록하고 눈을 여기서 가지고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를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밖으로는 볼록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원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원점이니까. 그러면 이게 오목한 형태가 되면 x제를 생산을 증가시킬 때 이렇게 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기회비용이 커져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잖아.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음악 합창팀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축구팀이라고 할게요. 어느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축구팀이 없어가지고 자 전교생 뭐 1000명 있다 합시다. 전부 다 음악을 해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중에서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축구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축구팀 하나 만들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막 축구 좋아하는 손흥민,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 뭐 이쪽으로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손흥민은 음악이 별로 싫어가지고 물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그냥 뻐끔뻐끔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었는데 축구팀이 생긴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에 적합하지 못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축구팀이 없다가 음악에 억지로 투입되고 있었는데 살짝 이해만 해보세요. 축구팀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악에 적합하지 않고 축구에 적합한 사람들이 빠져나가 10명. 그렇게 되면 음악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점차 여기쯤 왔어. 여기는 그런데 여기쯤 오게 되면은 축구팀을 하나 더 만든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야 됐어 밴드 음악 필요 없어 축구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축구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별로 효과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이 다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내용을 볼게요. 경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산 자원을 컴퓨터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기술자와 같이 자동차 생산에 적합한 음악에 적합한 사람까지 전부 다 아니면 축구에 적합한 사람까지도 전부 다 음악 합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동차 기술자들은 컴퓨터 생산을 잘 못할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더 늘리더라도 그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컴퓨터 수량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별로 기회비용이 크지 않고요. 자동차나 생산에 따른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오목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그럼 기회비용이 그때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요걸 얘기할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생산 가능 곡선이 언제나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야. 이것도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충격, 쇼크가 와서 충격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할 수 있어. 재와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있는 것처럼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30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이동했어. 자동차에는 기술 진보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에 기술 진보가 존재하는 경우 컴퓨터 생산이 늘었어. 물론 컴퓨터 생산이 느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자동차 생산도 늘릴 수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밖으로 갔다라는 게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소위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두루룩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의 마지막 단락 볼게요.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키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이런 얘기도 담고 있어요. 뭐 왜 희소성인지 알지? 희소하지가 않으면 생산 가능 곡선이 위로 뻥 뚫릴 텐데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효율성, 이 바깥쪽은 달성 못하고 여기에서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희소성, 비효율성, 효율성, 효율적인 영역과 비효율적인 영역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자,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치, 자동차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하면은 뭔가 Y축에는 컴퓨터를 생산을 줄여야 된다. 역시 기회비용, 희소성과 관련된 것이죠. 상충 관계에 관련된 것이죠. 뭔가를 생산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경제성장 이런 얘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써놨는데 책에 있는 거를 집약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는 마이크로 해가지고 미세하게 보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과 그런 것을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매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크로. 이거는 이제 경제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야. 망원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경제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계, 기업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거 보는 거야. 축구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보는 거야. 손흥민 선수의 개별 선수죠. 행동과 선택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 기업, 그거 개별 경제 주체들과 다른 선수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걸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학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집계된 변수라는 걸 쓸 거야. 그래서 aggregate라는 집계 변수, 토탈 이렇게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이거지. 여기에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숲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나무들도 있겠죠.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도 있고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있을 때 이렇게 나무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숲과 나무와 요거를 포커스를 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나무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를 가지고 저 멀리서 보는 거야. 저 멀리서 숲 전체를 뚜두두두두 해가지고 조감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듯이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조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GDP가 어떻게 되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축구 경기로 하면은 경기 끝나면 전체적인 결과 있잖아. 점수가 몇 대 몇이고, 코너킥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시경제는 그 선수 하나하나의 행동, 가게와 기업의 행동, 얘 가게는 왜 여러 가지 살려고 했는데 저걸 샀지?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저걸 생산했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자, 미시경제학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뉴욕시의 주택 여러 가지 사정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임대료, 집값을 잡는 거야. 임대료를,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뉴욕시 집값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 자동차 수입의 효과.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것들을 이제 허용했을 때 수입에 대한 효과가 자동차 그 산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했더니 거기 보시면 근로자 개개인이죠. 예,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소득이 수입의 효과가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하나의 개별이라는 거잖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중요한 게 이제 뭐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거 하나, 근로자 한 명, 하나라는 그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게 미시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거시경제학의 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맨 마지막 째줄에 정부가 이제 돈을 빌립니다. 정부가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 차입에 따른 효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의 장기적인 변화. 그래서 실업률이 점차 어떻게 장기적으로 변화하는가, 실업률이 얼마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 국민을 이제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 증가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시와 거시라는 이 접근 방법이 완전히 뚱딴지같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 미시와 거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연결?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듯이 나라 경제의 수많은 변화는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시경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거시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숲 전체가 멀리서 보니까, 만원경을 보니까 이쪽에 나무들이 뭔가 썩었어. 이렇게 막 병충해가 입은 것 같아. 저쪽에 문제가 있구나.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왜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 가까이 가야지. 현미경 가지고 왜 어떤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썩었는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 상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가. 그걸 보려면 개별 경제 주체들,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서 그렇구나. 또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많잖아. 좀 사양 산업이 있고 뜨는 산업이 있고 사양 산업, 지는 산업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봐야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자가 소득세 경감이 소득세를 깎아줬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하려면 세금 감소가 각 가계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이 둘의 분석 방법은 좀 약간 현미경이냐 만원경이냐 비슷하지, 렌즈지만 초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석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별개의 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문제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모형이란, 그쵸, 모형이라는 것은 단순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현실의 모든 변수 요인들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체 모형, 그것처럼 심플하게 만드는 게 초점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경제순환 모형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는 노동 같은 거, 자본이 거래되는 건데 우리들이 가게잖아. 가게는 어떻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라고, 공급자가 판매자야. 기업은 노동을 구매하는 수요자,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해서 그 노동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과 노동이나 자본시장 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다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하면 PPC, PPF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건데 그 내부에 있다? 비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생산할 수 있지만 낭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B번 보시고요. 자, 다음 중 미시경제학의 연구 주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미시는 뭐라고? 현미경 가지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보는 거야. 거시는 전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재정 적자가 경제 전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거시경제 관련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개별 시장과 관련된 개별 어떤 복지 제도의 유용성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격, 마이크로소프트사 개별, 청소년 개별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은 미시경제학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간단히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자의 역할이 또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